네, 안녕하세요. 최근 웹툰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식과 정보를 전달드리는 웹인TV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재민 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연재 종료, 케이튼 작품의 연재 종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K툰에서 다수의 작품들이 좀 연지가 종료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2019년 3, 4월 두 달 동안 마무리된 작품만 20작품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작년 소위 K툰 사태가 터진 6월 이후를 하면 40작품 정도가 종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KT에서 연재를 종료해달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통보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지난 4월 27일로 이 통보를 받으신 작가분들이 모두 계약 종료가 되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와, 4월, 그러니까 3, 4월에 20작품이 굉장히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네.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연재가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연재가 진행돼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연재가 종료된 건가요? 먼저 이게 전달이 된 거는 작년 6월 달부터 전달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신 작가분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작가분들이 계시고요. 이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략 시간에 맞춰서 연재를 천천히 종료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계획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줄여서 시간에 맞춰서 그걸 만들었다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 초에 4월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또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마무리할 새도 없이 시즌 종료나 아니면 작품 완전 완결 탭으로 종료가 되면서 이동된 상태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KT의 반기 그리고 투니드의 책임 미루기 이것 때문에 전성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고나 작가님 같은 경우에 KT 등의 업체명을 표시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을 웹툰에 게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올린다거나 임의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치라는 건 송고툴에는 작품이 올라가 있는데 대중에게는 작품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마감을 했고 작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돈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음,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의 작품이 완결 탭으로 이동되어 있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분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작가들이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또 전성권은 KT에 묶여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작가에게 안내 없이 완결 탭으로 이동해서 작업 도중에 완결 사실을 알게 된 작가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인데, 작가분들은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어떤 것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죠. 아, 그럼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최소한 검토 후에 승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KT가 1차적으로 책임과 원인을 좀 제공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작가들과 계약을 이행한 푸니드 역시 책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는 작가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작가분들의 팬들 또한 같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4월 30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웹툰 등의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시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유해 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웹툰 중에서도 성인물로 지정된 웹툰들을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인 겁니다. 근데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성인 웹툰 광고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광고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위 19금으로 불리는 완전 성인물은 광고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판 앱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웹툰 업체 중 일부는 같은 내용을 19금 요소만 삭제한 15금 버전을 만들어서 꼼수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보고 나면 완전판, 그러니까 성인판을 결제해서 보도록 유도하는 미끼 프로모션인 셈이죠.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인 웹툰으로 오해한 분이 하필이면 또 국회의원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국회의원분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건이 진행된 것이군요. 성금주 의원실 보좌관분과 통화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의원분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좀 본인도 아버지시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해당 광고를 진행한 것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인 웹툰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작품이나 성인 작품의 15금 버전을 프로모션에 사용하는 꼼수인 거죠. 이 꼼수가 마치 성인물을 광고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생긴 상황인데요. 이런 꼼수 광고에 대한 웹툰계의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꼼수 광고를 통해서 이번 발의안이 진행이 됐고,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웹툰 업계는 또 피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웹툰 업계가 받을 피해는 무엇인가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만약 이대로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2012년 이후에 논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웹툰 자율규제안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제를 발급하는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고 청소년 유해 매체냐 아니냐 중요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웹툰 자율규제안에서는 연령별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다른 작품들은 모두 관람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유해 매체는 인증을 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접속할 때 플랫폼 자체에서 그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 말은 전체 연령의 작품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죠. 또한 웹툰 담당 기관을 다시 논의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있었던 2012년 이전으로 다시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웹툰계에서는 자율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위원회 또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율심의위원회 그리고 자율심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웹툰계는 자율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웹툰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가협회가 2012년 다들 기억하실 소위 노컷 운동 이후로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협약에 가입한 플랫폼들은 제작 단계에서 웹툰 자율규제 연령 등급 기준에 따라서 연령 등급을 매깁니다. 이 연령 등급 기준은 작년 빅코프, 그러니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재물로 나오는 웹툰의 특성상 지속성 그리고 반복성을 좀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차별 표현이나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등급제 안에 권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웹툰에서 만화 웹툰계에서만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논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제를 매기고 나서도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작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팀에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보신 분들이 이거 열렸던 거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성인 작품 아닌가요? 라고 민원을 제시하시면 그 접수된 민원을 모아서 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팀이 함께 논의를 해서 연령 등급 조정이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짧게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용을 좀 홍보할 게 있어서, 네. 네. 개정안 내용은 문체부와 방심위 등에서도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해당 기관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문체부와 방심위 모두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에 입법까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작품 자체의 선정성이 아니라 성인 인증을 거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꼼수로 광고하는 것이 문제라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플랫폼들과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심위에서는 선정성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규정하는 작품이라면 그렇게 음란물로 규정이 된 경우엔 이 콘텐츠 유통 자체가 안 되는 법안이 이미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광고가 문제라면 이 해당 작품이 광고를 할 수 없는 작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어긴 경우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성인 이용과 작품을 15금으로 각색해서 광고하는 것이 문제일 경우에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법안을 올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문의해서 확인한 결과 이제 입법 과정에서 관련 기관, 플랫폼 작가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후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취재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율규제 등의 현재 진행 중인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지금 개정을 해서 문제 삼고 있는 방안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대층의 논리가 좀 확고한 상황에서 현행 안까지 있어서 저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필요하다면 업계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현안을 모르고 자신의 경험이나 일부의 의견만을 토대로 법안을 통한 규제부터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웹툰계에서도 성인 작품을 15금으로 각색해서 프로모션하는 것이 옳으냐, 성인물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과 반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협의와 합의,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웹인TV에서는 웹툰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신속성 있고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웹인TV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간재 작가님, 김형배 작가님, 이현선 작가님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상 나와 불시착 소년 야간부터 이 사람은 한국영상만화진흥원과 NC소프트가 주최한 제1회 NC 팝톤 글로벌 웹툰 스타 오디션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김동화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우수상 백당행주 지토 이상훈. 이 사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NC서포터가 주최한 제1회 NC 버프톤 글로벌 웹툰 스타 오디션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작품성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김동화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상 파란 김병관. 이 사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NC서포트가 주최한 제1회 NC 버프톤 글로벌 웹툰 스타 오디션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작품성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박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작품 모티브가? 혹시 그 집안 내 뭐이 뭐예요? 네네. TV를 보다가 간단한 상황 하나로 일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나, 어떻게 해서 재밌어질까라는 간단한 스토리 같은 속에서 나오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관객분들 다 함께 시작! 셋! 네, 저희 아트로는요, 법무법인 덕수라는 저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를 취급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덕수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일종의 전문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창작자 분들의 권익 보호, 그 다음에, 증진,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활동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특히 이제 웹툰이라든지, 음반, 공연, 이런 쪽에 계신 창작자 분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창작 관련된 법률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을 해드리고 법률적인 조력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웹툰계 같은 경우는 한국만화가협회,
정식 법률 자문 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 협회를 통해서 그 회원분들이 상담을 의뢰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그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뭐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다음에 그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거나 지금까지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확실히 그 웹툰 관련, 그리고 만화 그 관련 창작의 어떤 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장을 해 오면서 그 이면에 다양한 또 분쟁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사실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국만화가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쟁 사례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그 웹툰 작가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작가님들이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만약에 상담이 들어오면 관련 자료를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 이제 창작자분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회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방문을 좀 원하신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사안이 좀 많이 복잡하거나 좀 정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좀 방문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방을 해 오셔서 또 거기서 또 대면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그 뭐 저작권이라는 그 큰 범주에는 다양한 창작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만화도 있지만 뭐 음악도 있고 뭐 공연 분야도 있을 테고 뭐 영화도 있을 테고. 근데 요즘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웹툰이라는 어떤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거를 원작으로 한 다양한 파생 저작물들이 좀 발생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창작자분들이 창작하는 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제 송신이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창작물들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일종의 2차 저작물 어떤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독자들이 몰리고 다양한 어떤 그 유명해진 작품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웹툰 시장이나 1인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그 어떤 사업화의 관점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업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뭐 에이전시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그 분야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작자들과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웹툰 관련한 저작권 침해 내지는 그 저작권의 어떤 그 수익 분배, 권리의 어떤 양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 이 부분은 조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작권의 그 침해 정도라든지 침해 기간, 침해 어떤 그에 따른 어떤 피해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형사처벌도 무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됐었던 그 밤토끼 그 사건이 있죠. 그 웹툰 저작물들을 전부 무단으로 도용해서 공개하고 대신에 그 무슨 그 성인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죠. 그렇게 하면서 웹툰 작가들뿐만 아니라 웹툰 플랫폼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었고, 실제 그게 해외 서버가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검거를 했죠. 검거를 해서 어떤 밤토끼 운영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피해 규모가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항소심 단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고 있죠. 일단은 근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뭐 1인 창작자분들이 이제 창작물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런 창작물들이 뭐 누군가 무단으로 뭐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창작물인 것처럼 했다. 그랬을 경우에 딱 반드시 이제 그게 형사처벌이 뭐 예를 들어서 밤토끼 사건처럼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시는 것 같고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우선 그 저작권 침해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형사 처벌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사기관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함으로써 피해가 받았던 부분에 대한 그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그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딱 저작권 침해라는 게 확정이 사실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내가 이 사람이 내 저작물을 베낀 것 같다 라는 그냥 막연한 정도로 사실 소송을 들어가면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각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어떤 형사 고소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신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1차적으로 좀 받는 게 민사소송을 위해서도 조금 더 안전한 절차라는 식으로 저희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해요. 네. 사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떤 그 침해가 인정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가는 데는 작가님들이 바라시는 것만큼 단기간에 끝나진 않아요. 소송이라는 거는 내가 소송을 갖다가 하는 권리도 있지만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그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고 만약에 자신한테 불리한 판정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헌법상 정해져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까다롭고 길기 때문에 사실 통상 우리나라는 3심 제도지 않습니까? 한 번 소송을 하면 이제 보통 1심부터 시작을 하죠. 1심을 시작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마다 물론 많이 다르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아주 짧게는 뭐 3, 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심급당.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2심, 3심까지 가면 작가님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2, 3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이 어떤 저작권 침해 사안을 소송을 통해서 막 모든 걸 해결하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진 않아요. 정말 피해액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아니고 실제 어떤 그 1인 창작자분들 특히 일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그 침해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경우 근데 그 침해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또 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어려우신 창작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소송 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불공정 예술행위 신고를 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협회 통해서 저희 아트로에 일단 상담을 갖다가 하시면서 권리 침해자 쪽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이제 알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협의를 갖다가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소송 외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밤토끼처럼 권리 침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르는 경우는 형사고소밖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서도 이제 민사가 아니고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밤토끼 같은 경우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어떤 그 내용이 심각했고 실제 고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가담했던 어떤 그 업체들이나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좀 이걸 중요한 사건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익명의 권리 침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어떤 규모가 크고 침해 어떤 당하신 작가님들이 많을수록 그 작가님들이 어떤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그 같은 침해 사실이 있다면 그 같은 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좀 주목도나 중요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면에서는 더 좀 그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피해 배상의 어떤 취지의 판결의 원고 당사자가 누군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대리한 거가 아니라서 제가 모니터링을 따로 못하고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만약에 그 플랫폼에서 원고가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플랫폼한테 배상을 갖다 하는 게 맞죠. 플랫폼이 자기가 그 창작물을 공급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래는 달성할 수 있었던 수익인데 침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손실을 봤다라고 플랫폼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한테는 그렇게 배상이 들어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소송에 작가님들이 안 계셨다 그럼 작가님들은 못하는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작가님들이 만약에 그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작품이 정상적으로 연재가 됐었더라면 실제 본인이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매출이나 수익을 갖다 따져보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 침해를 당한 창작자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어떤 그 침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네이버 쪽에서 어떤 작가들한테 돌아갈 수익까지 고려해서 보통 이제 네이버가 갖고 이제 매출을 달성하면 그 달성한 매출 중에서 일부를 이제 작가들과 나누게 되는 계약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작가들한테 배분해야 될 수익까지 아마 고려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네이버 쪽에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배상 금액이 있다. 그 중에서 작가들한테 거기 안에서는 계약관계 드러나지 않지만 네이버의 어떤 그 배상액 중에서 그럼 작가들한테 배분해야 될 몫이 만약에 좀 확인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네이버와 작가가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사실 결론적으로 작가님들 입장에서 침해자로서 다시 또 손해배상 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 가장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제 생각에 작가님들이 법률 조항은 물론 많이 있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작권법은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좀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그럼 저작권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조항이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종의 그 저작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규정이에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작 인격권은 내가 창작자로서 내 이름을 내세워서 이게 내 창작물이요, 그리고 이걸 함부로 누군가가 내 창작물이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권리, 이게 이제 저작 인격권인데, 사실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보통 분쟁화 되는 거는 저작 재산권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작 재산권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 저작물을 이제 일종의 이제 배포하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달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들을 갖다 다루는 권리가 저작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 재산권의 어떤 영역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이렇게 그 벌칙 조항을 따로 둬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어떤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하거나 밖으로 이제 뭐 공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전자매체를 통해서 그 제3자 불특정 독자들한테 뿌리거나 공중송신,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안에 내가 저작물이 내 저작물은 내가 재산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저작물이 함부로 복제되거나 함부로 밖에 어떤 그 유포되거나 양도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작가님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침해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조항이 염두에 둘 만한 조항이 137조 1항 1호예요. 이제 아까는 136조였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저작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작자가 아닌데 내가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내 저작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내 저작물인 것처럼 막 SNS에도 올리고 어디에 계약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작권법이 이건 저작권 침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조항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유형을 차지하는 게 이 두 가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저작권법을 한번 보시고 혹시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우시거나 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좀 상담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가 그 해외 판권까지 모두 다 일종의 매절이라고 하죠. 해외 판권까지 모든 어떤 권리를 연재 계약을 체결할 때 다 이제 그 업체 측의 권리로 넘기도록 하는 조항들. 그런 조항들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 문제가 계속 돼 왔고 지금도 사실 시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는 업체들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재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인 연재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어떤 웹툰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거로 작가님들은 보통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국내에서 연재하는 것 외에도 그 업체가 현재 해외에 어떤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거나 해외의 어떤 특정 업체와 다시 또 제휴를 맺어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을 하지도 않는데 향후 운영이 이 나라에서 될 것을 예상하고 향후에 어떤 운영할 플랫폼을 갖다 계획 중에 있거나 이런 그 경우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그 모든 해외 연재의 어떤 권리를 한 번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조항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체 측에서는 그게 장래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에 번역돼서 나가는 어떤 저작물들은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한국 웹툰 플랫폼에 내가 연재를 하겠다라는 구상과 계획과 그런 제안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외 것까지 통으로 한 번에 계약을 갖다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분쟁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자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해외 연재까지 가끔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시정 권고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조항들은 좀 불공정 소지가 좀 높은 조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계약 체결 전에 좀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지고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번역 저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2차 저작물이라고 하죠. 영화화가 되거나 드라마화가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번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리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 이런 저작물들의 권리까지 연재 계약할 때 업체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계약 그것도 역시 불공정한 소지가 높은 조항들입니다.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잘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최근에도 좀 분쟁이 좀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간혹 계약 중에서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으로 어떤 연재 권리를 연재를 중단할 권리를 이렇게 좀 플랫폼 업체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 사업이 지속이 언제까지 될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연재를 갖다가 하려는 어떤 업체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원할 때 업체가 원할 때 이런 작품 연재를 끝낼 수 있는 권리를 좀 얻고 싶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작가와의 계약서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창작물이 이제 그 구상이 될 때 기승전결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맥락을 가지고 이제 그 연재가 연속될 것이다, 연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플랫폼과의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한창 이제 기승전 정도 막 이렇게 중간 단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재가 끝나야 된다, 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 연재를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게 된 그런 어떤 모든 저작물에 대한 어떤 그 작품 전체가 사실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계약을 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시키게끔 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불공정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창작자분들이 좀 유념을 갖다 하셔야 될 조항, 신경 쓰셔야 될 조항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그 에이전시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웹툰을 이제 저작물을 그 플랫폼 연재하는 곳에 또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플랫폼을 연재하는 그 또 플랫폼과 저작물을 연재하는 플랫폼과 에이전시 또는 그 제작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플랫폼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나 여러 입김으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또 플랫폼과 에이전시 내지는 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시와 제작사는 창작자와는 또 직접적인 또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창작자와 그 플랫폼의 요구사항 또는 에이전시의 요구사항을 창작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요즘 들어서 좀 웹툰 그 시장 안에서 좀 특이하게 또 좀 발생하고 있는 좀 약간 특이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3자 구조인데, 3중 구조인데 창작자들이 있고 그 창작자들의 웹툰 창작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중간 에이전시나 제작사들이 있는 거고, 그 제작사들로부터 웹툰 창작물을 제공받아서 독자들한테 연재하는 플랫폼이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플랫폼이 실제 그런 어떤 연재 계획이나 연재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창작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창작자들은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중간에 에이전시라는 관리업체 내지는 제작사를 통해서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플랫폼의 어떤 처분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로부터 창작자들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이런 어떤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그 건설 분야로 따지면 뭐 하도급 관계 아니냐, 내지는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많이 사용하는 갑을병 관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 플랫폼과 에이전시와 창작자들이 3자 간의 사실상 이런 어떤 그 창작물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약서 안에 담아놓고 창작자들이 이런 플랫폼의 일방적인 조치나 에이전시 제작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계약서 안에 좀 명백하게 좀 이렇게 그 좀 보호하는 어떤 조항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좀 요즘에 저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모든 그 어떤 그 작가님들의 권리 요구, 분쟁이 봤을 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
이 모든 기본적인 이른바 무기들은 계약서 조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예를 들어서 수익 배분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일단은 계약 조항에 어떤 그 수익 정산 방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보통 수익 배분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수익 배분 그 조항 자체가 계약서에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거야말로 완전한 불공정 계약이죠. 그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는 요새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몇 대 몇으로 배분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은 좀 꼼꼼하게 설명이 돼 있는 계약서일수록 좋은 계약서로 저는 봐요. 그게 꼼꼼하게 조금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거나 계약 이해가 좀 안 가는 그 경우가 있더라도 수익 정산의 근거를 작가들이 요구하면 업체에서 제공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료 제공 요구 권리, 그 권리는 수익 정산 방법 그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작가들이 내가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혹시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 측에 침해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고, 업체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익 정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걸 작가한테 설명하고 입증을 해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공정한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그 캐시는 다 일단 업체가 한테 들어오니까 작가들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는 업체에게 수익 배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업체는 그런 요구를 받으면 성실하게 그 수익 정산의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그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네, 그거는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저희들도 일종의 지금까지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가지고 온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추적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를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가장 좀 생각을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기에 유용한 거는 이런 그 한국 만화가협회 이제 그 자료 그 실을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거기 이제 좀 창작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분쟁 관련된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자료집, 배포용 자료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실 수 있고,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저작권 법률 분쟁 상담 사례집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PDF 파일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데 웹툰 인사이트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사실 웹툰 관련된 어떤 현안과 정보, 분쟁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가장 많은 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트로도 웹툰 인사이트와 또 이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이고 좀 전문적인 법률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우리 그 독자분들께서도 꾸준히 한번 좀 그 웹툰 인사이트에 어떤 올라오는 소식이라든지 법률 분쟁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서 정보들을 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트로 입장에서 한 가지 또 당부드리는 거는 뭐 한국 만화가협회를 통해서 창작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만화가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법률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이렇게 전화나 뭐 이메일 통한 어떤 답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비용 없이 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웹툰 인사이트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웹툰 인사이트 안에도 이제 또 별도의 이제 Q&A 게시판을 좀 개설할 예정이니까 그 게시판을 통해서도 또 이제 좀 법률 현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조력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떤 문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자기가 창작한 뭐 웹툰 내진 만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내 창작물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 드라마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들 간의 로맨스가 돼가는 과정, 결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되는 그 내용, 내가 생각하고 구상해서 발표한 웹툰 창작물과 유사하다. 이런 식이죠. 이런 어떤 사례들인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작가님들께서, 우리 독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아이디어와 컨셉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거는 아주 딱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의 머릿속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법원 일관된 판례도요. 그러니까 저작물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고, 저작권이라는 건 그 드러나는 표현을 어떤 보호한다는 취지지, 그 표현에 기반된 아이디어, 그 컨셉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일부 유사하거나 내지는 상당 부분 좀 이렇게 해도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판례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이디어 컨셉이 비슷하다는 정도로 그 침해를 주장을 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까 그 이상의 어떤 입증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용어를 이제 보통 이제 접근 가능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내 저작물이 이제 그를 침해한 당사자가 내 저작물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저작물을 갖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이거를 일단은 첫째로 따져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딱 법적으로 침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컨셉 이게 비슷하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사라든지 어떤 그 시나리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변화 과정이라든지 기승전결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누가 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것들이 모두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른바 표절이다 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서 좀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침해를 당하셨다고 생각하는 작가님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인 판례나 어떤 이론적인 태도가 이렇다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좀 변호사랑 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의 답은 사안마다 다르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웹툰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기법이라는 게 있는가, 그것부터 사실 예를 들어서 법적 분쟁으로 가면 따지겠죠. 그거는 영화에서는 그럼 쓸 수 없는 거고 영화에서는 아무도 그걸 생각 못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 결론으로 보통 귀결되는 경우는 만화에서만 독특하게 그 인정을 받는 어떤 기법, 내용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주장하시는 작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싸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작가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파고들어서 이 독창성을 인정을 갖다가 받게끔 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들의 역할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두들기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권리 주장을 하면서 사실 판례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판례들이 뭐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추세나 결과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인정받기 어려운 추세나 좀 그런 것도 있다라는 취지인 거지,
사실 그거는 이제 창작물의 개념이랑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나중에 권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또 논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속 또 이제 도전의 관점에서도 사실 권리 주장을 갖다 계속 해볼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웹툰 인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독자님들은 뭐 창작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 창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지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각자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웹툰 인사이트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웹툰 시장, 그러니까 웹툰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응하고 조력을 하고 했던 제 입장에서, 저희 아트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웹툰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 되게 그게 우리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성장이 이제 되면 될수록 그 이면에서 사실 창작자들이 과연 만드는 이 창작물들의 권리가 제대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느냐, 보호받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 있는 어떤 좀 그 열악한 대부분의 창작자들의 현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받기에는 아직 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창작자들의 어떤 열악한 좀 어떤 그 현재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무엇보다도 좀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하고 또 그리고 그 보호 장치들이 점점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법률적 조력도 제공하고 좀 그런 개선책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또 웹툰 인사이트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